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세계 제일의 부자 말이에요. 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켄시입니다. 노예제 지지자들과 인간 사냥꾼, 식인 괴물과 살인 로봇들로 가득한 막장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암흑의 일이 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게임이죠. 오늘은 켄시에서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로 시작해 100만원을 벌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체계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가족 같은 기업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경쟁자가 단순한 도적이나 상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걸 달성하기까지는 꽤나 고달픈 여정이 될 겁니다. 이번 여정도 함께 해주실 거죠? 이번에는 정말 한 푼도 없는 밑바닥 스타트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막장 스타팅을 골라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접니다. 관상만 봐도 돈 많이 벌 것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1일차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사막 한가운데에서 옷은 물론 팔도 하나 없는 채로 버려졌습니다. 일단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배도 고프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도시를 향해 이동했어요. 이곳은 소위 제국이라고 불리는 도시연합의 영토인 위대한 사막입니다. 불어오는 모래폭풍만큼이나 위험한 적들이 많은 곳이라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다행히 근처에 있는 유목민들이나 농민들 정도만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대충 3시간 정도를 걷다 보니 저 멀리 도시의 형상이 보이네요. 저곳은 슈버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일단 저곳에 안전을 확보해야겠어요. 가는 길에 연합영웅이라는 친구들이 저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덕분에 간단한 옷과 무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 얻은 무기는 이쑤시개라는 활이었는데 이참에 활캐로 키워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슈버타이라는 도시는 도시연합 소속의 도시입니다. 도시연합은 노예제도를 정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 각 도시마다 노예 상점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팔입니다. 한 팔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단은 저렴한 팔을 구하는 게 급선무예요. 먼저 소소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밖에 널브러져 있던 연합 영웅들의 옷과 무기를 싹 벗겨다가 팔았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들은 뭐랄까 도시연합 영토 안에서 인간이 아닌 이종족들은 문제만 일으키고 다닌다며 온갖 인종차별을 자행하는 자칭 애국 집단입니다. 뭔가에 비유하기엔 너무 극단적이고 정치적인 친구들이라 설명하기가 무섭네요. 전리품을 처리하고 나니까 대충 수중에 1000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다만 이 도시에는 의수를 파는 상인이 없어서 도시연합의 수도인 헤프트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2일차입니다. 밤새 사막을 가로질러서 헤프트에 도착했습니다. 수도답게 훨씬 큰 규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의수 상점도 있었어요. 보통 스켈레톤 의수는 굉장히 비싸지만 다행히 하이브들이 만든 의수는 2,500원 정도만 주면 살 수 있었어요. 때마침 밖에서 트라이앵글 도적들이 습격을 왔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공격한 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토벌되는 도적들을 보며 아무래도 더 이상 이 친구들에게는 필요 없을 것만 같은 장비를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그렇게 장비들을 싹 처분하니까 벌써 의수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였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좋네요. 야무지게 의수도 껴졌으니까 다음 목표는 10,000원을 모아서 도둑길드에 가입하는 겁니다. 동맹도 하나 없이 이 사막을 헤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일단 밖에 나가서 돈 될 것이 없나 둘러보니 경비병들에게 맞고 기절한 발바리들이 보였습니다. 발바리들은 이 사막에 서식하는 곤충들인데 치기는 하지는 않지만 아직 약한 저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적입니다. 그래도 지금만큼은 훌륭한 단백질이죠. 발바리 시체 루팅을 마무리할 때쯤 멀리서 인간 사냥꾼들과 트라이앵글 도적들이 싸우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맛있게 시체를 터는 도중에 인간 사냥꾼들이 제 뒤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걸 눈치챘어요. 이 친구들은 인간 사냥, 즉 범죄자나 도망친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꾼들입니다. 다만 돈에 미친 친구들이라 가끔은 그냥 죄 없는 사람도 도망친 노예라고 누명 씌우고는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한 게 틀림없습니다. 도시 근처만 아니었다면 분명 제 뒤통수에 곤봉을 휘둘렀을 거예요. 서둘러 도시 경비병들이 보이는 곳으로 가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시작하고 아직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지만 좀 전에 발바리를 만난 덕분에 첫 끼니를 때울 수 있게 됐네요. 그날 밤에 도적들의 장비를 처리하고 나니 6,900원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인간 사냥꾼 친구들이 뭔 잘못을 했는지 경비병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길래 옷을 벗기는 것으로 저를 탐낸 것에 대한 소소한 복수를 해줬습니다. 제가 또 스타크래프트 벗기기 맵장 3일차입니다. 폭도 새벽부터 바깥이 시끄럽길래 봤더니 모래 닌자라는 친구들이 도시연합 정찰병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닌자의 검은 공격 속도, 즉 손체주를 올리기에 가장 특화된 무기이므로 무기도 구할 겸 야무지게 옷도 닌자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 친구들 장비를 팔고 다시 돌아가 봤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린 닌자들이 상처를 수습하고 있길래 어차피 도시 근처기도 해서 한번 시비를 걸어봤어요. 누가 봐도 때리러 오는 애들 같죠? 도망가... 할 쏘지 마세요. 생각보다 빠른 추격 속도에 당황했지만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경비병 앞으로 도착해서 공권력의 참맛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 결국 이런 식으로 닌자들을 벗겨먹어서 도둑길과 동맹도 맺고 5,000원이나 하는 가방도 구입했어요. 가방을 얻었으니 이제 더 효율적으로 물건을 팔아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멀리 살펴보러 나갔다가 모래 상금 닌자를 발견했습니다. 현상금도 6,000원이나 걸려있는 황금 고블린이네요. 바로 눈이 돌아간 저는 경비병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 활을 쐈어요. 삐용.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관가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요 며칠 이 일대의 불황자들을 싹 다 벗겨먹은 탓에 불황자가 씨가 말라서 정말 조금, 아주 조금 멀리 나왔다는 점과 생각보다 상급 닌자의 이동 속도가 빨랐다는 점이었죠. 안 돼요. 또 이게 또 켄시가 또 은근 갓겜이라 컨트롤로 피할 수 있거든요. 도시를 코앞에 두고 온몸 비틀기를 하며 버텨봤지만 결국 복부에 치명상을 입고 기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깐 기절한 지 10초 만에 달달한 냄새를 맡고 레카마냥 달려온 추노군이 제 발에 족쇄를 채우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멈춰보세요 선생님. 이번에는 정말 노예 플레이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큰일이네요. 이후에 해프트의 노예 상점에 내려주길래 그래도 잘하면 쉽게 탈출할 수 있겠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들고 어딘가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광산으로 향하면 진짜 그냥 노예 생존기 시즌2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노예 행렬과 함께 이동하다 보니 어느덧 한밤중이 되었고 호주 상태에서 깨어나 스스로 걸으라고 저를 내려주었는데 그 틈을 탄 몰래 행렬에서 빠져나왔어요. 제발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제발 들키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조심히 행렬에서 멀어진 후에 족쇄를 풀었습니다. 4일차입니다. 켄시에는 노예인식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얼마나 노예처럼 보이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다행히 옷도 안 뺏기고 머리도 안 밀려서 족쇄를 벗고 밤새 숨어있다 보니 노예인식이 10%까지 내려갔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도시로 다시 들어갔더니 10%는 개뿔 바로 들켰습니다. 아니 10%라며 세이브 파일을 불러왔는데 마침 도시 안에 있을 때 자동 저장이 되어버려서 어떻게든 이 도시를 무사히 나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제 바램과는 달리 위로 숨어서 지나가도 들키고 아래로 숨어서 지나가도 들키고 단골 가게에 몸을 숨겼다가 밤에 나가도 들키고 어떻게 해도 들키는 무한루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충 10번에 가까운 트라이 후에 한 가지 계책을 생각했습니다. 들키기 전에 바로 옆에 있던 술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던 2,000원을 탈탈 털어 동료를 구했어요. 하이브 군인인 바크가 마침 새 주인을 구한다길래 동료로 삼아줬고 이 친구에게 저를 짊어지게 만들어서 마치 노예 주인이 노예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주인님 저를 노예로 보내주세요. 이 계획은 완벽하게 통했고 안전하게 해프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국 한동안 도시 안에서의 생활은 꿈꿀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전에 동맹을 맺었던 도둑길드 건물 안에 몸을 숨기고 바크가 바깥을 돌아다니며 본격적인 회사를 세울 부지를 찾아다니기로 했어요. 훌륭한 정착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살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식량 공급이 되는 비옥한 땅과 농작물에 공급할 물이 충분한지, 그리고 건물의 건축 자재는 물론 앞으로 생산할 제품들의 재료가 될 석쇠와 철, 구리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 최적의 회사 부지를 찾아야 해요. 그렇게 여행을 떠난 바크는 사막에서 쇠무기를 뽑은 귀족의 관역이 될 뻔하기도 하고 사막을 벗어난 후에는 거대한 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불황자 몇 명이 개를 사냥하고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싸우길래 개가 기절하자마자 고기만 집어왔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잘 먹고 갑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유적 도시를 찾았는데 이미 사람들이 털어가는지 쓸만한 물건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건물 안을 살펴봤는데 와, 놀래라. 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도 저기 안에도 여기도 개잖아 이씨. 어딜 봐도 개만 잔뜩 있어서 이 근처에 사는 건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7일차입니다. 결국 이 근처를 벗어나 좀 괜찮은 지역을 찾아 떠나기로 했어요. 사막을 지나고 해안가를 넘어서 거대한 파괴광선을 피하고 브리들한테 도망도 치면서 어느덧 10일차에는 축축한 습지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잔뜩 내리긴 하지만 땅도 비옥하고 광물 자원도 풍부해서 정착지로 삼기에는 딱 적당해 보였어요. 뭐 귀여운 코끼리가 사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유지만요. 그렇게 털을 둘러보던 중에 갑자기 검략 탈단이 찾아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검략 탈단 하나도 쉽지 않네요. 이곳 습지에는 검략 탈단뿐만 아니라 붉은 세이버, 습지 닌자, 흰 눈썹 일당 등 온갖 잡다한 도적들이 비일비재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보호해줄 든든한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늪이 중앙에 있는 샤크라는 도시로 가서 이곳의 실세인 사냥개 갱단의 두목을 만나러 갔습니다. 넌 뭘 멍때리고 있냐 찐따놈아. 잠깐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나랑? 대화만 못해보고 쫓겨난 뒤 근처 카지노에서 사냥개 소속의 간부를 만나서 2,000원을 뇌물로 주고 나서야 겨우 두목과 대화할 수 있었고 두목인 근인망초는 입단하고 싶으면 도시연합에 가서 보약을 팔아오라는 의뢰를 주었어요. 11일차입니다. 아침 일찍 왕초에게 받은 보약을 들고 습지 밖으로 향했어요. 다만 습지를 벗어나다가 하필 피거미를 만났습니다. 피거미는 이 세간 최고의 유리대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무서운 동물입니다. 신체의 내구력은 약하지만 공격력만큼은 말도 안 되게 강해서 한 대만 맞아도 팔이 덜렁거리고 두 대를 맞으면 바로 눕게 되는 그런 녀석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친구는 살아있는 인간의 피를 먹이로 삼고 있어서 기절했다간 그대로 온몸의 피가 쪽쪽 빨릴 겁니다. 이변 없이 압도적인 피거미의 공격력에 습지 얼굴을 쳐박고 말았습니다. 털이 가. 바크가 엎드린 채 최후의 발악을 해봤지만 무리였어요. 불러오기를 하긴 했지만 샤크 밖으로 나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보약을 팔기 위해 늪지 밖을 벗어날 공리를 하던 그때 해시시라는 이름의 하이브를 만났어요. 보약을 무진장 좋아하는 것 같길래 마침 가지고 있던 보약을 보여주면서 우리랑 같이 가겠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동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둘보다는 셋이나 하니까 다 함께 아까 봐두었던 털어 가서 작은 판잣집을 지어두고 육상스탯이 높은 해지시를 보내서 보약 판매를 맡겼습니다.
불법이라 체포될 위험도 있지만 비싸게 팔 수 있는 도시연합보다는 가깝고 비교적 안전한 옆 동네 플랜라군에다가 팔았더니 목표 금액인 4,000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3,000원만 주겠다고 했다가 두들겨 맞고 다시 사비까지 털어서 겨우 4,000원을 주고 난 뒤에야 사냥개와 동맹을 맺을 수 있었어요. 12일차입니다. 사냥개에게 판매 대금을 주고 동맹을 체결한 후에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무슨 뼈부대라는 셰크 도적 집단이 저희 집에 놀러와 있었습니다. 셰크놈들은 항상 지들 몸통만한 무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사지절단기나 다름없어서 물며 겨자먹기로 집을 내어주고 다시 샤크로 퇴각했어요. 정삭지도 뺏기고 습지 밖으로 나가려 하면 피거미에게 먹히고 이런 식으로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 일단 기본적인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어요. 13일차부터는 본격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 술집에서 다양한 인재를 탐색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가 노예로 팔려가 노예상들에게 복수를 타지만 하무트와 도시연합의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서 습지로 도망온 미우, 이 두 사람을 새롭게 동료로 받아들였고 평소에는 사냥개 본부 안에 있는 훈련용 허수아비를 통해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전투력을 확보했어요. 종종 습지의 랩터들이 도시를 지나갈 때면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랩터 같은 경우는 잡아도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안 주지만 가죽을 팔면 꽤나 돈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직 예비 사원들이 랩터조차 이기지 못할 수준이라 랩터들께 깨물깨물 당하게 해서 강인함을 올려야 했어요. 그리고 허수아비로 수련을 끝낸 인원들은 계속 도시 주변에 러닝을 시켜서 육상 스탯을 끌어올렸습니다. 허수아비로 올릴 수 있는 최대 수련치는 15인데 이 수치는 끽해봐야 굶주린 도적들을 상대할 정도밖에 안 돼서 습지의 도적들이나 피거미들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을 쳐야만 했기 때문에 육상 스탯 수련은 필수로 챙겨줬어요. 그렇게 5일의 시간이 흐르고 18일차에는 기초적인 수련을 마친 동료들을 이끌고 습지 밖으로 향했습니다. 습지가 자원은 풍부하지만 피거미와 강한 도적 등 리스크가 너무 심한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풀이 너무 많아서 렉도 심하고 영상 보는 사람이 뭐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서 옆 동네 이셰무로 향했어요. 셴 사막은 켄시에서 가장 정착지를 세우기 좋다고 알려진 지역 중 하나입니다. 도적인 뼈부대의 영향권이긴 하지만 자원도 풍부하고 시야도 트여서 일단 눈이 편합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불의의 서식지이긴 하지만 뭐 심각할 정도로 많이 사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지금 당장 불의를 만나면 전멸각이니까 시즌 523호 돈을 탈탈 털어서 이틀간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샘에 들어서자마자 굶주린 도적들과 검은용 닌자, 검은 약탈자들이 저희를 반겨줬습니다. 용병 형님들 안 데리고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19일차 새벽이 되어서야 도적들을 정리하고 자원과 물이 풍부한 지역을 찾아서 사옥을 세웠습니다. 모닥불도 지피고 잠자리도 깔았는데 또 그새를 못 참고 검은 약탈단이 덤벼드네요. 그래도 용병 형님들이 계신 지금은 전투 수련을 위한 샌드백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 자원 채집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구리를 먼저 캐줬는데 구리는 철이나 석재에 비해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판매 단가를 자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밥값도 벌고 근력 수련용 운동기구도 만들 생각입니다. 근처에는 정착한 유목민들이라는 이웃 사촌이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원활한 상품 운송을 위해서 동물도 구매해야겠어요. 이후 건축자재를 자체 수급하기 위해서 석재 광산도 건설해주고 나니 제법 그럴듯한 정착지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그날 저녁 검은용 닌자들이 보호비를 명목으로 거래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거래 내용은 보호해주는 대신 전체 수익의 20%를 달라는군요. 누가 봐도 용병 친구들보다 약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검은용 친구들은 영업사원으로서의 재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즉시 용병 친구들을 통해 자본주의의 쓴맛을 느끼게 해줬어요. 한창 검은용 친구들과 토닥거리던 와중에 먼지 도적까지 보호비를 거들어 찾아왔습니다. 분명 이럴 때를 염두에 두고 사냥개와 동맹을 맺은 건데 도대체 이놈의 자식들은 오는 건지 마는 건지 사냥개와의 관계를 자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검은용과 먼지 도적들의 합곡으로 용병들이 쓰러지고 남은 두 도적이 싸우고 나서야 결국 최종 승자가 정해졌습니다. 검은용 선생님들은 야무지게 정착지를 털어먹고는 유유히 자리를 떠나버렸고 애들 다 가고 나서야 도착한 사냥개들은 진짜 꿀밤이 너무 마렵더라고요. 20일차에는 사냥개들이 잠깐 기지에 머무르는 사이 아직 정착지에 제대로 된 잠자리가 부족해서 습지를 향해 동물 가죽들을 정리하고 침낭을 구매했습니다. 침대나 침낭 같은 잠자리는 회복 속도를 몇 배로 늘려줍니다. 다만 아직은 침대를 만들 기술력은 없어서 캠핑용 침낭으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동물 가죽을 팔아서 생긴 작은 수익은 신입사원 채용에 재투자했습니다. 이번 신입사원은 그린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딴 건 몰라도 사격 실력 하나만큼은 굉장히 출중해서 사옥 경비병으로 쓰기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사옥으로 돌아오니 굶주린 도적단 친구들이 습격해왔습니다. 사냥개 친구들은 그제 귀신같이 퇴근하고 사라져 있더라고요. 당장 이 친구들을 상대로 1대1을 하려면 쉽게 이기겠지만 배고픔에 눈이 돌아간 이들의 압도적인 물량에 결국은 또 푸석한 모류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영 만족을 못했는지 사옥을 점거하기 시작했어요. 21일차입니다. 아직은 굶주린 도적들이 점거하고 있는 우리 정착지에 뼈부대 친구들이 습격을 왔습니다. 이거야말로 EJ를 실현할 기회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갑자기 교육 캐러밴도 도착하더니 뼈부대와 캐러밴이 냅다 싸우기 시작하고 굶도들은 눈치 살살 보면서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서 캐러밴 쪽으로 승기가 기울어져 가던 중 절망스러운 메시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 상인들의 습격 예고였죠.
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켄시입니다. 도적, 닌자, 사이비 광신도, 식인동물들이 가득한 막장 판타지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너무 급해. 바깥 세상에서 나약한 자는 절대 살아남을 수